코티솔은 이 내장 지방을 축적하는 특징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몸매가 거미 체형이 되는 거죠. 그래서 그때 좀 배가 틀에서, 살찌기가 쉬워진다. 그렇죠. 갱년기가 되면 야 이제 번식은 너 그만해. 일단 생존 우선이야. 그러면서 번식 호르몬들이 떨어져요. 대신 이제 자원이 어디로 가냐? 코티솔 쪽으로 가요. 그래서 갱년기 여성들이 열감이 있고 잠을 못 자요. 감정 기복이 심해져요. 코티솔이 막 춤을 추니까. 그 이제 영재반의 아이들이 있었어요. 걔들의 그 타입 검사를 했었거든요. 네. 전교 불멸의 1등. 코티솔이 쫙 높아요. 그리고 서케디안 리듬 쫙 형성이 되고. 그러니까 아침에 막 그냥 거뜬하게 일어나는 거죠. 그리고 밤에 떨어지니까 그냥 골아 떨어지고. 서케디안이 깨져 있다를 우리가 코르티솔을 볼 수 있는데 네. 그럼 측정은 보통 어떻게 해요? 그 이제 영재반의 아이들이 있었어요. 걔들의 그 타액 검사를 했었거든요. 네. 근데 이제 그 타액에서 코티솔이 높은 거는 대체로 모발에서도 빠른 대사로 나오는 경향이 있어요. 그러니까 부신이 그 대사 속도를 결정을 하니까요. 전교 불멸의 1등. 코티솔이 쫙 높아요. 그리고 서케디안 리듬 쫙 형성이 되고. 서케디안 리듬이 아침에 높고 밤에 떨어지고. 진짜요? 네. 그러니까 아침에 막 그냥 거뜬하게 일어나는 거죠. 그리고 밤에 떨어지니까 그냥 골아 떨어지고. 그러니까 약간 자연에 있는 동물로 쳐도 네. 그러니까 아침에 사냥하고 채집해야 될 시간에 딱 활성하게 딱 하고 그쵸. 이제 잘 시간을 딱 내려가서 떨어져서 그쵸. 자버리고. 그 생존에 굉장히 유리한 거죠. 그게 한 목적적으로 우리 몸의 호르몬 대사라던가 그게 이 자연과 연결돼서 쫙 동조화가 돼 있는 거죠. 그게 이제 흐트러지면 건강이 안 좋아지고 생존에 불리한 거죠. 잠시 이렇게 보시는 분들한테 맥락을 좀 말씀드리면 우리 지금 시작하고 있는 건가요? 그냥 이렇게 하면 될 것 같아요. 그 박사님이 이제 며칠 전에 제 오프라인 강의 오셨었는데 네. 그날 제가 진짜 중요하게 얘기하는 게 서케디안 리듬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몸의 이 모든 어떤 이 지휘한 시스템의 가장 기본이 되는 어떤 흐름, 또 룰, 그 서케디안 리듬, 일주기 리듬이다. 네. 근데 이제 그게 기본적으로 좀 재밌는 게 우리가 뭐 다양한 것들을 봐야겠지만 그 중에서 코르티졸과 멜라토닌이 약간 되게 또 재밌게 움직이잖아요. 네. 아침이 아니지 정확하게는 새벽에 해가 뜰 쯤이 되면 코르티졸이 서서히 올라가지고 이제 네. 낮에 해가 막 떠 있을 이쯤에 이제 막 네. 최고조를 찍고 네. 낮 동안 있다가 이제 저녁이 되면 차분하게 가라앉고 우리가 저녁에 약간 차분해지고 그때 멜라토닌이 올라오면서 네. 우리가 이제 잘 수 있게 만들어주고 네. 이 흐름이 되게 중요한데 네. 이게 현대인들이 다 깨져 있다. 많이 깨져 있죠. 네. 이게 어떤 맥락인데 또 재밌는 거는 이제 느린 대사자 네. 분들은 그러면 약간 반대로 아침에 좀 깨워야 될 때 좀 확실하게 못 깨어나고 오히려 밤에 그럼 코르티졸이 덜 떨어지나요? 그러면 자야 될 때? 이제 그거는 이제 하위 이제 세부적으로 들어갔을 때 이제 여러 패턴이 있어요. 근데 이제 뭐 느린 대사든 빠른 대사든 서케디안 리듬이 깨져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네, 그러겠죠. 네네. 네. 대속도랑 별개로 리듬이 깨져 있는 분들. 네. 그분들을 혹시 확인할 때 뭐 이렇게 어떤 걸 확인하세요? 코르티솔 확인하세요? 아니면 다른 걸 보세요? 코티솔. 네, 코티솔. 밤에 올라가 있고 기준치보다 아침에 좀 떨어져 있고 이런 사람들이 있죠. 서케디안이 깨져 있다를 우리가 코르티솔을 볼 수 있는데 네. 그럼 측정은 보통 어떻게 해요? 아침에 기상 후 30분 이내, 그 다음에 취침 전에, 네. 그 다음에 정오에, 네. 그 다음에 오후에 4번을 타액을 받아서 측정을 해요. 타액을 그냥 그때그때 모아놓고 가져오면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것만 봐도 서케디안이 깨져 있는지 볼 수 있구나. 그렇죠. 오, 좋은데요? 네, 그래서 히말라야 요기들도 명상하다 그냥 침 이렇게 뱉어가지고 보내주면 너무 좋은 시대인 거죠. 좋다. 그렇죠. 사무실에서 사무 보다가도 그냥 때 돼서 그냥 타액 뱉어서 하면 되는 거죠. 야, 근데 이건 현대인들한테 진짜 다 해보면 네. 진짜 얼마나 깨져 있을지 궁금하다. 그죠. 저 이거 진짜 궁금하다. 진짜 많은 그 N 넘버 못으로 네. 한번 확인해 보고 싶어요. 네. 그래서 얼마나 깨져 있을지. 네. 그리고 깨져 있는 사람들과 현재 어떤 몸의 증상 문제들의 어떤 연관성? 네. 되게 궁금하다. 네. 너무 당연하잖아요. 근데 이거는 그죠. 와. 코티솔은 부신 피질에서 분비되는 건데 저는 생존의 가장 핵심 호르몬이라고 생각을 해요. 생존 호르몬이죠. 신장 위에 붙어 있는 이제 그쵸, 부신. 부신이라는 네. 거기서 네. 바깥쪽 껍질 부분에 있는 그쵸. 피질이 그죠. 거기서 나오는 호르몬이 네. 코르티솔. 코티솔이죠. 근데 생존에 굉장히 중요하다. 없어서는 안 되는 거죠. 왜 중요해요? 코티솔 때문에 우리는 심장도 뛰고 뇌도 기능을 하고 이 코티솔은 모든 세포에 가서 명령을 하는 그 호르몬이죠. 어떤 명령? 야, 대사 빨리 해. 에너지 필요해.
그리고 혈관 너 수축해, 심장 박동해. 일 좀 합시다 이렇게 하는 거는. 네, 야 우리 일어나서 이제 활동할 때야. 네. 그래서 이제 그냥 저도 이제 들은 얘기인데 왜 이제 나이 드신 분들이 요양원에 가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마지막 그 좀 호흡이 안 좋고 이제 맥이 혈압이 떨어지고 이러면 코티솔을 굉장히 다량으로 투여를 하더라고요. 그런데도 반응이 없으면 아 이제 조만간 돌아가시겠구나 해서 가족들한테 아 준비하세요. 근데 이제 그 코티솔이 그렇게 온 세포에 명령을 하는 거죠. 네. 그런데 그렇게 다량의 코티솔을 넣어도 반응이 없다. 이제 세포가 더 이상 거기에 반응할 정도의 상태가 아닌 거죠. 영양적으로. 그러면 이제 그냥 삶이 마감인 거죠. 그래서 이 부신에서 분비되는 그 호르몬 코티솔과 와. 각 세포 안에 영양이 이게 같이 비율적으로 맞아야 돼요. 사실 그리고 코티솔은 부신에서만 하는 게 아니라 뇌 시상하부, 뇌하수체, 부신이 하나의 축으로 해서 온 몸을 컨트롤하는 거예요. 그 축이 HPH. 생명축, HPH축, 생명축이라고도 하죠. 걔가 어떻게 보면 저는 이제 한 조직에서의 가장 우회 컨트롤 타워, 뭐 CEO일 수도 있고 그런 역할을 한다고 봐요. 보통 많은 분들이 이제 코르티솔을 단순히 스트레스 호르몬으로만 알고 있지만 네. 사실은 우리가 이렇게 깨어있게 만들고 네. 활동할 수 있게 만드는 어떤 살아있게 만들고 살아있게 만드는 호르몬이다. 네. 생존 호르몬인 거죠. 그리고 그게 이제 시상하부 뇌하수체 그리고 이제 부신까지 연결되는 네. 어떤 축에서 네. 되게 어떤 신호를 주고받으면서 네. 되게 정교하게 조절되고 있고. 그렇죠. 그럼 혹시 현대인들은 여기에 보통 공통적으로 어떤 문제가 있어요? 코티솔이 만성적으로 낮은 경향들이 있어요. 아, 낮아요? 네. 아, 높다가 아니네요? 네. 저는 오히려 성인들이요. 네. 성인들이 높다, 낮다. 네. 저는 오히려 그 만성 스트레스가 많으니까 네. 만성적으로 높을 거라고 예상했거든요. 그렇게 만성적으로 높은 사람들은 아마 젊은 사람들이요. 젊은 분들. 네, 빠른 대사인 사람들이요. 빠른 대사. 네. 근데 결국은 개인 차는 있지만 네. 결국 우리가 나이가 먹고 영양이 부족해지면서 코티솔은 떨어지게 돼 있어요. 그게 이제 바닥을 칠 때 더 이상 부신에서 안 나올 때 이제 사망하는 거죠. 그러면 삶의 전반적으로는 약간 코르티솔이 이제 젊을 때 높게 있다가 이제 나이가 들면서 천천히 좀 내려가는 경향이 있다. 그렇죠. 오. 그래서 생존 호르몬인 거죠. 근데 이제 이게 낮은 게 그렇게 좋지만은 않다. 안 좋죠. 안 좋다. 그냥 네, 안 좋죠. 대표적으로 이렇게 코르티솔이 만성적으로 낮으면 네. 어떤 문제가 나타나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코티솔의 기능은 다양한데 가장 저는 핵심은 대사를 促진하는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대사가 잘 안 되겠죠. 코티솔이 떨어지면. 네. 그럼 대사의 목적은 뭐 여러 가지가 있지만 핵심은 ATP라고 하는 에너지, 우리가 쓸 수 있는 에너지, 그다음에 열, 우리 36도 7도로 유지할 수 있게 하는 거잖아요. 체온 유지. 그쵸. 그게 잘 안 되겠죠. 그러면은 ATP가 잘 안 만들어지면 피로하고. 네, 만성적으로 피로한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뇌에서 그 ATP를 가지고 전기 에너지를 만들어서 뇌 세포가 활동을 하는데 그게 잘 안 되니까 이렇게 로우키가 되겠죠. 우울하고 뭔가 무기력하고. 그 다음에 이제 특히 여자들한테서 나타나는 건데 열 생성이 부족하다 보니까 추위에 민감하고 손발 차고. 아마 많은 여성분들이 겪는 문제일 거예요. 아마 성인 되면서부터. 그죠? 그러면 갑자기 또 궁금해지는 게 보통 갱년기 여성분들은 그 열감이나 홍조 같은 것들이 대표 증상이잖아요. 그럼 그거는 약간 어떤 맥락이에요? 이것도 이제 큰 흐름을 말씀을 드리면 이게 이제 인간만이 아니라 모든 생명체의 기본은 기본 가장 밑바닥 기능은 생존과 번식이에요. 그렇죠. 그게 이제 안정화됐을 때 그 위에 상위 기능들이 이제 안정적으로 발휘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생존과 번식이 안 되면서 잘 안 되면서 뭐 인간이 고도의 창의력이라든가 이런 거 발휘하기 쉽지 않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그래서 가장 기본이 되는 그 기능이 이제 생존이랑 번식인데 이제 사춘기까지는 이제 생존을 위해서 아마 그 영양도 축적하고 몸도 발달이 되고 하다가 사춘기가 되면서 이제 번식 기능이 이제 발달을 해요. 그죠? 남자들 목젖도 나오고 근육도 하고 그래서 먹잇감도 이제 그 찾아오는 거에 좀 최적화가 되죠. 남자들은. 그리고 여자들은
이제 자기 이세를 뒤에 임신하고 출산하고 그걸 키울 준비를 하는 거죠. 그래서 성호르몬이 이제 증가하기 시작을 하는 거죠. 번식 호르몬이. 근데 갱년기가 되면 일단 생존이 우선인 거죠. 번식보다는. 그죠? 우리 인간 큰 틀에서 봤을 때. 이 영향이 좀 고갈이 돼요. 그래서 야 이제 번식은 너 그만해. 일단 생존 우선이야. 그러면서 번식 호르몬들이 떨어져요. 어떤 호르몬이요? 여자 같으면 에스트로겐, 뭐 프로게스테론. 그 이제 여성의 성과 관련된 대표적인 호르몬이죠. 그런 것들은 좀 떨어지고 대신 이제 자원이 어디로 가냐? 코티솔 쪽으로 가요. 그래요? 네, 그리고 코티솔이 좀 올라가요. 그래서 갱년기 여성들이 열감이 있고 네. 대사가 일시적으로 촉진될 거 아니에요. 네. 열감이 있고 잠을 못 자요. 그렇죠. 네. 그리고 감정 기복이 심해져요. 감정 기복은 어디랑 연결되는데요? 코티솔이 막 춤을 추니까. 더 불안정해진다. 그렇죠. 그리고 이제 몸매가 바뀌기 시작을 하죠. 에스트로겐은 그 여성을 여성답게 하거든요. 그러니까 출산을 위해서 이제 이 엉덩이에 지방을 막 채우죠. 이쪽 부분에. 그렇죠. 그 다음에 가슴 쪽도 수유를 위해서 가슴 쪽에도 막 지방을 채워요. 그렇죠.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개미 허리 같은 그런 몸매가 나타난단 말이에요. 그러다가 이제 갱년기가 되면 에스트로겐 떨어지잖아요. 네. 그럼 코티솔만 이제 주로 분비가 많이 되잖아요. 네. 코티솔은 이 내장 지방을 축적하는 특징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몸매가 거미 체형이 되는 거죠. 그래서 그때 좀 큰 배가 틀에서, 살찌기가 쉬워진다. 그렇죠. 그리고 그렇죠. 이제 체형이 바뀌는 거죠. 갱년기 되면서. 이제 한 나이가 30대 되면 약간 느끼는 건데 네. 우리 부모님 세대 분들이 약간 예전에 비해서 그 아버님과 어머님의 성향이 약간 반대로 간다는 느낌이 좀 있거든요. 맞아요. 그러니까 어머니들이 예전에 비해서 조금 더 공격적이고 맞아요. 조금 더 진취적이고 조금 더 이제 활발해지시는 게 좀 보이고 네. 그러니까 모두가 그렇진 않지만 네. 아버님들이 예전에 드세던 거에 비해서 조금 이제 힘이 이제 뭔가 유해지시는 경향들 네. 뭐 영화 보다 갑자기 우시고 이제 약간 연락도 맞아요. 많이 하시고 이러잖아요. 맞아요. 반려견 그러면- 엄청 좋아하시게 되고 여성화되죠. 이제 부엌에 설거지도 하시고. 뭐 남성화 여성화란 말이 좀 이제 뭐 좀 그럴 수 있지만 네. 어쨌든 보통 남성들이 많이 가지고 있는 특징들과 보통 여성들한테 많이 보이는 특징들이 있는데 여자분들이 약간 조금 더 이제 어머니들이 이때 좀 더 많이 잘 움직이시는 것들이 네. 코르티솔이 좀 나와서 더 코티솔도 나오고요. 또 이제 성호르몬 쪽으로 가면, 그러니까 이제 보통 성호르몬이 난소에서 많이 나오잖아요. 여자 같은 경우에 남자는 고환에서 많이 나오고요. 네. 근데 그 부분이 이제 조금 수그러든단 말이에요. 네. 근데 부신에서는 아까 뭐 코티솔도 나오지만 네. 성호르몬도 나오거든요. 어떤 성호르몬이요? 여성 같은 경우에 테스토스테론도 나오고요. 에스트로겐, 뭐 프로제스테론 이런 것들이 분비가 된다면 남자도 똑같이요. 뭐 스테롤 이름 들어있는 친구들 그런 애들이 거기서 나오는. 그렇죠. 남자도 부신에서 에스트로겐도 분비되고, 그렇죠. 네 테스토스테론도 분비되고. 그러니까 성기관에서의 분비되는 호르몬이 좀 낮아지면서 부신에서 분비되는 그 성 호르몬의 비율이 좀 올라가죠. 네. 그러면서 이제 남자들은 약간 여성화가 되고 갱년기 되면 여자들은 테스토스테론의 비율이 좀 올라가면서 약간 이제 남성화가 되는 경향이 있죠. 근데 그 중심에 코르티솔이 있을 거라는 생각은 잘 못했어요. 네. 약간 에스트로겐, 테스토스테론, 뭐 프로게스테론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네. 코르티솔이 관련 있을 거라는 생각을 못했어요. 그게 더 우위죠. 생존이 더 먼저니까요. 그러면 그 나이쯤에 죽는 남성분들도 약간 코르티솔 변화가 있나요? 그렇죠. 개인의 그 영향이나 상태에 따라서 네. 코티솔 당연히 영향이 있죠. 위로 올라가요, 내려가요? 전반적으로? 전반적으로요. 제가 남자 중년은 곡이 많지 않구나. 네 갱년기 여성들이 많아요. 급격하게 그 여자들은 변화하잖아요. 남자분들은 개별적으로 좀 다른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결국은 내려가죠. 젊었을 때에 비해서요. 네. 그러면 사실 뭐 갱년기를 떠나서 남성이든 여성이든 전반적으로 내려가는 경향이 있긴 한데 네네. 근데 갱년기가 딱 됐을 때 여자분들은 좀 이제 일시적으로 올라가는 경향이 막 있다. 올라가죠. 그럼 일시적이라고 했을 때는 그러면 시간이 지나면 또 다시 내려가요? 내려가요. 아, 그게 이제 어떤 사람은 5년이 걸릴 수도 있고 1년이 걸릴 수도 있고 사람의 그런 영양 상태에 따라서. 그럼 네. 그 시기는 약간 우리가 특히 여자분들이 사춘기 들어갈 때 막 혼란스럽잖아요. 그렇죠. 그런 것처럼 또 약간 어떤 호르몬의 급격한 변화로 인한 제2의 사춘기라고 예전에 제가 저자세 팟캐스트에서 얘기했었거든요. 제2 사춘기. 그렇죠. 그렇게 볼 수 있겠네요. 네.
아, 신기하다 진짜. 신기하죠. 네. 근데 나 또 해주고 싶은 얘기가 네. 그 성 호르몬들의 우리 이제 저탄고지랑 고기랑 뭐 지방, 포화지방 이런 거 긍정적으로 보잖아요. 그냥 편견은 없죠. 그쵸. 이게 그 코티솔이든 번식 호르몬이든 다 스테로이드잖아요. 네. 콜레스테롤에서 만들어져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이게 그 호르몬이 제가 아까 모든 생명체 아니면 우리의 가장 기본을 이루는 기능이 생존과 번식이라고 했잖아요. 네. 그걸 서포트하는 게 콜레스테롤이에요. 그러겠죠. 거기서 만들어지는 거거든요. 그렇겠죠. 그래서 저탄고지하고 코티솔도 올라가고요. 일반적으로 네. 성호르몬도 막 정상화가 돼요. 네. 그래서 이렇게 난임 여성분들이나 이런 분들이 막 저절로 임신되는 경우들이 왕왕 있어요. 네. 저는 이제 구독자분들이 제 컨텐츠를 보면서 하는 일어나는 일 중에 하나가 네. 뭐 설미나티라는 어떤 문제가 되는 물질을 끊는 것도 있지만 뭐요? 설밀나티라고 하거든요. 아, 예. 설탕, 밀가루, 나쁜 기름, 튀긴 음식. 그러니까 제가 식단에서 제가 제일 먼저 얘기하는 게 네. 좋은 거 얘기하는 게 아니라 나쁜 거 먼저 조금 줄이거나 끊어야 된다 말을 하는데 네. 이거랑 별개로 또 사람들이 약간 하게 되는 게 예전에 비해서 탄수화물을 줄이게 되고 예전보다 지방을 조금 더 좋은 공급원으로 먹게 되는데 뭐 이런 맥락 속인 것 같긴 한데 네. 최근 1년 사이에 진짜 많은 사람들이 네. 임신을 못하다가 했다는 이야기가 너무 많이 들리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이게 다양한 또 원인이 있겠죠. 뭐 잠을 잘 자서일 수도 있고 네. 뭐 다 있겠지만 약간 저는 여기서도 핵심의 그 번식 호르몬이 정상화되는 거라고 생각을 해요. 콜레스테롤이라는 물질이 우리 몸에서 되게 많은 물질들의 어떤 재료인데 그 중에 하나가 어떤 생식에 또 필요한 호르몬들. 그렇죠. 그리고 생존과. 여기에 또 뭔가 풍부한 것들이 공급되는 것도 연관이 있을 수 있다. 그렇죠. 이제 다시 돌아가야 되는데요. 네네. 아직 소개를 못했거든요. 저요? 원래 제가 소개를 하고 시작해야 되거든요. 네. 네. 그래서 일단 제가 인트로를 좀 해볼게요. 네네. 네. 이제 진짜 시작입니다. 이제 여기가 메인 카메라예요. 네. 네. 그래서 근데 아까 했던 것처럼 하시면 돼요. 네네. 이렇게 하면 돼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네네. 이 흐름 따라가면 돼요. 네. 아니 근데 네. 뭐 그런 겸님과 이런 얘기를 할 수 있다는 게 전 너무 네. 행복한 것 같아요. 왜냐면 이런 젊은 나이에 사람과 이런 얘기하기 쉽지 않거든요. 그럴 수 있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살아온 경험치가 누적되면서 자연스럽게 그 형성되는 그 이해도 뭐 통찰, 뭐 이렇게 큰 그림을 보고 뭐 이런 건데 이게 이제 리액션이 진짜 관심 있어 하는 것 같고 막 이러니까 되게 대화하면서도 즐겁잖아요. 네. 어떤 벽에다 대고 막 이렇게 튕겨 나오는 그런 느낌이 아니라 막 이렇게 쏙쏙 스펀지 같이 내가 하는 얘기가 지금 전달되고 있다는 느낌이 드니까 이거 쉽지 않거든요. 이렇게 이 연령 차이가 이게 지난번에도 얘기했지만 인생을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하신 분이구나. 삶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하신 분이구나. 네. 라는 게 느껴져요. 네, 이제. 맞습니다. 네. 좋게 봐서 고맙습니다. 근데 진짜 재밌어요. 저는 그냥 제가 좀 이상한 사람일 수 있는데 네. 그냥 이게 너무 재밌는 이야기예요. 너무 재밌고 너무 뭐랄까 중요한 이야기고. 네. 그리고 이제 말씀하시는 것 중에 제가 아는 것도 있지만 네. 이제 저도 약간 빈틈들이 있고 약간 조금 더 바라볼 방향들이 지금 보여서 재밌는 것 같아요. 네. 갈까요 이제? 네. 네. 자, 이제 다이어트 과학자 최경입니다. 건세바이오텍 대표님이자 영양 박사 정명일 선생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초대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려요. 일단 오늘 영상 시작하기 전에 저희가 이미 너무 긴 얘기를 해버렸는데 선생님에 대해서 조금 소개를 좀 하자면 이제 건세바이오텍 대표이시면서 영양 박사인데 이 두 가지에 대한 이야기를 좀 먼저 듣고 싶어요. 네. 저는 이제 영양 박사가 어떻게 되셨는지 그리고 그 지금까지 여정에 대해서 먼저 궁금합니다. 뭐 이제 예전에 했던 거는 그냥 사회적 커리어를 위해서 그 타이틀이 필요해서 갔던 거죠. 네. 네. 원래 학부 전공은 뭐였는데요? 식품 영양이에요. 식품 영양이었고. 네. 그래서 했는데 그때는 그냥 영양학을 내가 배운 거를 내 삶과 접목이 제대로 안 됐었어요. 그냥 책 속의 정보였지. 네. 그러니까 뭐 해당 과정을 외우고 TCA 사이클을 외우고 전자전달 과정을 했지만 그게 내 음식과 내가 먹는 음식과 영양제와 내 건강에 연결이 안 됐었죠. 그냥 내 커리어를 위한 그냥 책 속의 글자였던 거예요. 그쵸? 내가 박사학위를 했던 것도 그냥 사회적 커리어를 위한 타이틀이 필요했기 때문에 했던 거고요. 그러다가 제가 이제 그때 박사학위 주제가 어떤 유전자와 영양을 연결하는 거였어요.
그 DNA와 뭐 이런 것들 했던 거죠. 근데 이게 몇 년도였어요? 그게 90년에 제가 처음 이제 박사학위를 시작을 했었죠. 그때 약간 유전학이 약간 좀 태동하는 시기였나요? 그쵸. 분자생물이 한참 태동하던 시기였었고 PCR 혹시 아세요? 우리 왜 저기 코로나 양성할 때 그게 PCR 하잖아요. 네. 근데 88년도에 그 기술이 나왔었어요. 88년에? 네, 아마 그게 노벨상을 받았나 그랬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제 그 즈음인 거죠. 한참 DNA가 실험실에서도 많이 영양학 쪽에서도 좀 이제 도구로 사용할 수. 그때 뭐 한국에서는 그러지는 않았었고요. PCR이 왜 의미가 있는 기술이에요? PCR이 DNA를 사실 이제 세포 속의 DNA는 굉장히 소량이잖아요. 네. 근데 그거를 무한 복제를 하는 거죠. 하나를 예를 들어서 뭐 10,000개, 10만 개, 100만 개로 증폭을 해서 내가 손으로 다룰 수 있는 정도의 양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걸 가지고 뭐 염기 서열을 분석을 하고 네. 그걸 잘라서 다른 유전자의 재조합도 하고 뭐 이런 이제 일들이 그때 90년대 초에 한참 이제 학문적으로 발달을 하던 시기였던 거죠. 유전 연구를 하기 위해서는 그 유전자 샘플들이 필요한데 네. 이것들을 조금 빠른 속도로 크게 증식시켜서 뭔가 우리가 쓸 수 있는 샘플을 많이 만드는 그런 그쵸. 기술. 그 이제 실험실에서 하려면 어느 정도 양이 있어야지만 그걸 자르고 눈으로 보고 뭐 이렇게 가능하잖아요. 똑같은 DNA를 많이 만들어서 내가 눈으로 보는 거죠. 네. 물론 그것도 뭐 어떤 시약을 이용하는 거지만 그리고 그 양이 돼야지만 염기서열 분석도 되고 흔히 이제 그거를 뭐 캐릭터라이제이션이 뭐야 하여튼 그 규명하는 거 특성을 규명하는 그 유전자에 그런 일들을 했던 거죠. 제가 박사학위 하면서요. 근데 조금 빠르시네요. 그 음식이랑 유전을 연결시키는 것은 그때는 저는 뭔가 상상도 못했을 것 같은데요. 그렇죠. 굉장히 90년대 초에 영양학 분야에서는 굉장히 빠른 뭐 이렇게 거의 안 하던 시기였었던 거죠. 왜냐면 이 개념은 사실 지금 약간 최근에 좀 영역적으로 약간 편견 없고 깨어있는 약간 좀 앞에 있는 외국 분들이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네. 내가 지금 어떤 음식을 먹느냐가 내 유전자 스위치를 킨다 끈다. 네네. 근데 그거를 박사학위를 공부하신 거. 그쵸. 박사 논문에 이제 그때 연구하신 거. 그쵸. 그때 이제 지도 교수를 선택을 하는데 그분은 이제 영양 전공 하신 분이 아니었었고 순수 생화학을 전공하신 분이었어요. 그분이 이제 뭐 분자 생물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 쳐다보지도 않고 그냥 난 이 실험실이야. 이렇게. 네. 그렇죠. 이제 그 전에 제가 생화학을 공부하면서 DNA를 뭐 자른다 뭐 막 이런 게 있었어요. 네. 그럼 그건 가위로 자르나? 뭐 자른다는 게 뭐야? 네. 그래가지고 그래서 이제 그 실험실에 들어갔는데 그 이제 실질적으로 내가 막 하는 거죠. 너무 행복했어요. 너무 행복했어. 막 DNA를 내가 그걸 가지고 일한다는 게 진짜 행복했었어. 그리고 눈으로 그걸 보고. 그래서 아마 그쪽으로 이제 아마 그게 이제 뉴트리 지노믹스의 굉장히 좀 초기 단계였던 거죠. 그러네요. 네. 그래서 좀 참 행복하게 박사학위를 했던 것 같아요. 좀 약간 순수 영양하고는 좀 다르지만. 다르죠. 네네. 유전자를 다룰 리가 없죠. 그렇죠. 그래서 저는 이제 그 수업도 주로 이제 뭐 의대 가서 듣는다던가 또는 분자 생물 쪽에 가서 듣는다던가 그런 이제 다양한 과에 가서 수업을 많이 들었죠. 그래서 이제 제가 그러한 그 연구 경험 때문에 진 테라피라고 하는 그러니까 유전자를 이용해서 항암제를 개발하는 곳에서 제가 일을 하게 돼요. 연구원으로? 네, 그때 이제 뭐 연구소장으로도 했었고 그거를 하면서 그때 미국 헬리포드 연구소인가? 거기 우리나라에 어떻게 보면 아산병원 격인 거죠. 포드 자동차 산하의 그런 병원, 대학병원 같은 그런 종합병원이었죠. 네. 거기서 이제 연구를 하는데 그때 전립선 암에 대해서 했어요. 그리고 어떤 유전자에다가 그 이제 암세포를 죽일 수 있는 그 유전자를 실어서 전립선에 이제 주사를 하면은 그 부분에서만 그 유전자가 암세포를 이제 죽여버리는 그런 연구들을 했었어요. 그런데 하다 보니까 회의가 드는 거예요. 논문도 읽고 그런 것도 하고 하는데 과연 굉장히 많은 돈이 들어가거든요. 그 연구하는데. 그리고 막 개를 사람처럼 해서 실질적으로 거액의 돈을 들여서 뭐 연구도 해요. 근데 논문도 읽고 하다 보면 그걸 이제 국소 컨트롤이라고 하는 거죠. 전립선의 그 암을 줄이든 뭐 없애든 그게 그 사람이나 아니면 그 동물의 전체적인 건강에 아니면 수명에
확실한 긍정적 영향이 있냐. 그러니까 지엽적, 국소적으로는 뭔가 암은 효과를 줄 수 없지만, 있는데 그쵸, 줄이거나 없애지만 전체 건강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그쵸. 그 다음에 그 사람의 수명에 어떤 영향을 미치나. 그럴 수 있죠. 그거에는 아직은 답할 수 없다, 영향이 없다, 뭐 이런 그런 얘기들이 이제 논문에 나오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이걸 왜 하지? 그 거액의 돈을 들여서 그걸 왜 하지? 하는 이제 질문이 생긴 거죠. 그래서 그 전에는 그런 연구를 하고 막 논문을 보는 게 굉장히 즐거웠어요. 와, 나도 이 분야에 좀 앞서 나가는 사람이 돼야 되겠다. 막 이랬는데 그걸 보면서 그래, 내가 한들 그럼 사람 건강에 어느 정도의 영향을 줄 수 있지? 그 이제 그러면서 재미가 없어지기 시작한 거. 예전 학회를 가면 막 발표하고 막 멋지게 발표하고 막 이런 사람 보면 너무 부럽고 나도 언젠가 저런 사람이 되고 싶고 이랬는데 어느 순간부터 이렇게 심드렁해지는 거예요. 재미가 없고 저게 내가 도달하고 싶은 생각이 없는 거고. 그랬다가 이제 그때 이제 아는 의사 선생님이 또 제안을 오셨어요. 야, 우리 이거 같이 하자. 그래서 만든 게 이제 건설 바이오텍이에요. 아, 그래요? 누트리션 쪽. 예. 아, 바로 그 다음 회사가 이제 창업하신 회사군요. 네, 그래서 약간 이제 쉬는 공백을 가졌었고, 내가 이제 진짜 내가 건강해지고 그게 세상이 좀 건강해지는데 도움이 될 만한 일을 하자. 네. 사회적 커리어나 이런 거 이제 관심도 없어졌고요. 진짜 건강해지는 일을 하자. 그래서 이제 뭐 어떻게 사업 아이템이 있었던 것도 아닌 거고, 그때 그 의사 선생님, 저랑 같이 창업했던 의사 선생님이 그때 이제 우리나라 기능의학 분야에서 아드레날 파티그 그 책을 부신피로 그걸 막 공부도 하고 자기네들끼리 빠르다. 빠르죠. 그게 2006년, 7년이었네요, 제가. 네. 그러면서 시드머니 촬영해서 부신피로 쪽으로 이 부신피로 걸린 사람들을 도와주는 시스템을 구축을 하자. 검사와 그거에 관련된 영양을 하자. 그때 기능학을 공부하고 계셨던 거예요? 그분이 미국에서? 이제 기능의학을 하셨었고 그때 그 아드레날 파티그 책이 다 이제 거기 돌아다녔던 거죠, 그 의사 선생님들. 그래서 그걸 제가 이제 번역을 하려고 번역까지 다 했었어요. 그리고 그 코티솔 측정하는, 성호르몬 측정하는 타액 호르몬 분석법을 이제 세팅을 했던 거죠. 그때 다른 이제 박사님과 함께 거기서부터 시작이었던 거죠. 몇 년도예요? 그게 2007년도죠. 빠르다. 네. 진짜 와, 신기하네. 그죠. 그러다가 이제 그 의사 선생님과 안 맞아가지고 이제 해서 그 실험 뭐 이런 거 다 이제 제가 싸들고 혼자 나온 거죠. 그러다가 이제 모바일 검사를 보면서 제가 이제 검색을 해보다 보니까 모바일 검사에 뭐 느린 대사, 빠른 대사 얘기가 막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느린 대사는 동양의 인, 그 다음에 빠른 대사 양체질이다라고 하는 그런 문구를 보고 제가 또 이렇게 번쩍한 거예요. 우리가 그 동양의 의학에서 약간 음과 양에 대해서 그렇죠. 얘기할 때 그게 또 이제 서양에서 말할 수 있는 그렇죠. 느린 대사, 빠른 대사랑 연결돼 있다. 그렇죠. 그거에 제가 또 뭔가 이 온몸에 느껴지는 그 전율? 이렇게 멍했어요, 그걸 보고. 저도 지금 멍합니다. 그죠. 그래서 모바일 검사에 그냥 푹 빠져버린 거예요. 야, 이건 동서의 융합적인 검사라는 게 직관적으로 왔고요. 이건 내가 공부해야 될 필요가 있다. 동서 그냥 인류가 같은 걸 보고 있었는데 이제 우리가 설명하는 방식이 달랐을 뿐 같은 현상이었을 것이다. 그렇죠. 근데 그게 이제 모바일을 통해서 볼 수 있는 미네랄의 상태 조합을 가지고 느린 대사냐 빠른 대사냐 그거를 어떻게 보면 동양의 음체, 그러니까 맥을 잡아서 네. 그 하던 거를 네. 서양의 분석과학, 서양의 과학과 융합을 해서 네. 좀 더 동양의 그 의학 그거를 과학화할 수 있는, 정량화할 수 있는 거를 직관적으로 알게 됐죠. 이거 몇 년도예요? 그게 2009년인가 8년인가. 재밌다. 이 설명을 먼저 해야 될 것 같은데 느린 대사와 빠른 대사가 뭔지 설명해 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대사의 광의의 뜻은 우리가 먹어서 소화시키고 그 다음에 세포 안에서 연소하고 그 다음에 그 배설하는 전 과정 그 다음에 또 새로운 걸 만들어내는 필요한 것들을 그게 다 대사의 의미인데 저는 좀 더 협의로 그 대사에서 우리 이제 건강과 연관지어서 좀 협의로 정의를 내리자면 세포 내에서 연소돼서 ATP라는 에너지, 대사적 현금인 거죠. 그거랑 열을 뽑아내는 과정이라고 정의 내리고 싶고
그 ATP를 만들어내는 능력이라고 말씀드리고 싶거든요. 근데 그 ATP는 현금과 같아요. 우리 몸의 현금. 내가 사용할 수 있는 현금. 그러니까 우리 가정 경제에서 내가 현금을 많이 벌 수 있으면 많은 것들을 할 수가 있잖아요. 그게 적을 때는 정말 음식, 그 내가 먹고 사는 생존과 관련된 그거 하기도 버거워요. 근데 좀 더 현금이 많이 들어오면 나는 고도의 고차원의 문화 활동도 할 수 있는 거고, 아주 럭셔리하게 해외여행도 할 수 있는 거고, 자녀를 양육할 때는 막 엄청 좀 고가의 과외를 통해서 얘 교육 활동도 서포트 할 수 있는 거고, 엄청 많은 것들을 할 수가 있잖아요. 그것처럼 똑같이 내가 그 ATP라는 현금을 잘 풍족하게 하면 이 뇌 기능서부터 머리에서 발끝까지 엄청난 기능들이 고도화가 될 수 있어요. 그렇겠죠. 그렇죠. 그래서 그거는 건강의 가장 핵심이라고 생각을 해요. 면역도 사실은 그 ATP가 있어야 되는 거고요. 소화에 굉장히 많은 에너지가 들어가거든요. 그게 없으면 장이나 위가 연동 운동을 할 수가 없어요. 뇌도 그게 없으면 전기 에너지를 만들어낼 수가 없어서 집중을 못하고 뇌 활동도 제한이 돼요. 네. 그래서 그 대사라고 하는 거는 생명 활동, 인간의 삶과 가장 핵심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 자체일 수도 있죠. 그렇죠. 전신의 화학 반응들이. 그렇죠. 그런데 여기에 속도라는 게 있다? 그렇죠. 그러니까 느린 대사는 그 연소하는 속도가 굉장히 느린 거예요. 근데 그래서 ATP, 최종 만들어야 될 ATP와 열이 적은 거죠. 그래서 그 사람들의 특징은 ATP가 적으니까 만성적으로 피로해요. 육체를 움직일 수 있는 에너지가, 근육 활동을 할 수 있는 에너지가 부족한 거죠. 그 다음에 뇌가 기능을 할 수 있는 ATP도 적기 때문에 그냥 심드렁해요. 감동도 별로 없고 그냥 이렇게 그렇죠. 우울하고. 네. 그 다음에 열도 충분히 생성이 안 되기 때문에 손발이 차고 몸도 겨울에 추위에 민감하고. 네. 근데 이제 쉽게 살찌겠네요. 그리고 그렇죠. 연소가 잘 안 되니까 연소 안 된 게 체지방으로 해서 잘 그냥 물만 먹어도 살찌는 체질이 되는 거죠. 식욕도 불안정한가요? 식욕이 불안정하고 또 그건 이제 또 하위 단계로 가서 또 다른 것들이 연관이 돼 있는 것 같아요. 식욕이 있냐 아니면 과잉이냐 이런 것들은. 네. 뭐 예를 들어서 느린 대사에서 만성적으로 아연이 부족하다. 아연이? 예. 네. 아연은 후각, 미각 이런 것들을 돋구기도 하고요. 아, 그래요? 네. 그리고 소화의 분비에도 도움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그렇게 해서 몸 안으로 들어오면 세포 재생, 그러니까 증식 2배로 하고, 그러니까 상처 회복할 때는 당연히 아연이 많은 역할을 하는 거죠. 네. 세포가 재생이 되려면 네. 아연이 필수적으로요. 그래서 부족하면 세포 재생이 잘 안 되죠. 상처 회복이 느려지고. 뭐 그 외 성장에도 약간 불리하고. 그렇죠. 커나가는 아이들은 성장이 지연될 수밖에 없는 거고요. 네. 그리고 이 전두엽이 많기 때문에 집중이 잘 안 되고. 아무튼 아연은 굉장히 중요한. 그러니까 대사 이제 그걸 먼저 세팅을 하고, 그 다음에 하위 단계에서 어떤 문제들이 있냐, 그걸 바로 잡아줘야 되는 거죠. 그럼 네. 느린 대사인 분들은 보통 아연 결핍이 많다라고 볼 수 있는 거네요. 현대인들은 거의 아연이 부족해요. 현대는 전반적으로. 네네. 스트레스가 많을수록 아연 소모량이 많거든요. 그래서 또 식품을 가공하는 과정에 많이 또 빠져나가거든요. 그리고 정제해서 먹잖아요. 백밀가루. 그러니까 그런 미네랄들 다 빠져나간 걸 먹기 때문에 아연은 현대인들은 거의 다 부족한 상황이라고 보죠. 그럼 네네. 아까 그냥 느린 대사자인 분들한테서 아연 결핍이 많이 보인다는 얘기를 하셨던 거예요? 빠른 대사자도 많이 보여요. 아연. 아, 네. 그럼 그냥 아연 결핍은 많이 드러난다. 네네. 현대인들은 많이 부족하죠. 네. 네. 그 그럼 이제 예 다시 대사로 들어가가지고 네. 어쨌든 대사적 현금을 버는 능력. 그 이제 느린 대사는 그게 너무 느려서 네. 내 손에 쥐어지는 ATP와 열이 적다. 그렇죠? 빠른 대사는 그 속도는 빨라요. 그런데 그걸 ATP로 연결하는 그 기능이 저하돼 있어서 실질적으로 빠른 대사자도 ATP가 많지는 않아요. 일반적으로. 그래요? 네. 물론 건강한 빠른 대사는 좀 많이 젖이죠. 예. 아, 빠른 대사도 건강한 상태가 있고 건강하지 네. 않은 상태가 있구나. 네네. 적당한 빠른 대사는 그게 잘 돼서 네. ATP도 많고 열도 좀 충분해서 몸도 네. 따뜻하고 활동적이고 그런 사람들의 특징은 그러니까 보통 약간 그 건강한 활동적인 소년들 있잖아요. 네. 그냥 막 에너지가 뭐 넘치잖아요. 이것저것 막 하고 뭐 그죠. 관심도 굉장히 많고. 긍정적이고 막 나 이거 할래 하고 그냥 실천에 옮기고 그죠. 그리고 쳐다만 봐도 우리는 즐겁잖아요. 그런 사람들은.
그게 이제 빠른 대사의 특징인 거죠. 근데 그게 극단적으로 빠르게 되면 그 대사 불균형에 의한 또 안 좋은 점들이 있죠. 어떤? 이제 주의 산만, 과잉 행동, 집중력 부족, 네. 그리고 성인으로 가면 혈압이 높아지고 그게 이제 좀 더 누적이 되면서 약간 화가 많고 약간 폭력적일 수도 있고 고압적일 수도 있고. 네. 그럼 약간 이런 느낌인데 어쨌든 우리 몸에서 그 에너지를 우리가 만들고 쓰는 게 마치 이제 뭐 발전소나 공장을 돌리는 거라고 치면 맞아, 화학 공장으로 본다고 화학 공장을 돌리는데 보통 이제 우리가 탄수화물이나 보통 지방을 통해서 어떤 원료를 받잖아요. 네네. 컨베이어 벨트로 딱 넘어와서 네네. 얘를 이제 공장에서 돌리는데 네. 어떤 사람들은 그게 너무 천천히 돌아가고 잘 안 돌아가서 그렇죠. 자꾸 재고만 막 쌓여버리고 네. 진짜 필요한 뭔가를 만들지 못해버리고. 네, 어우 절묘해요 표현이. 근데 어떤 사람들은 속도가 빨라서 그냥 착착착착 계속 잘 만드는 거야. 그러니까 그죠. 필요한 거 잘 나오니까 잘 움직이고 몸을 잘 쓸 수 있고 네. 뭐 전반적으로 괜찮고. 근데 너무 이제 이게 지나치게 공장이 빨리 돌아가면 이제 막 완성품은 뭐 또 감당 못할 만큼 넘쳐나 버리거나 완성품이 이제 제대로 안 나오는 거죠. 뭔가 네. 부실한 것들이 나오고 네. 엉뚱한 데를 그냥 일은 열심히 하는데 네. 꼭 필요한 내가 필요한 거는 잘 못 만드는 상태인 거죠. 뭐 그런 맥락이다. 네네. 아까 그 지나치게 빠른 대사 할 때 영양 불균형이 보인다 했잖아요. 네네. 그럼 어떤 식으로의 영양 불균형이에요? 보통 지나치게 빠른 대사인 사람들이 미네랄이 많이 부족해요. 대표적으로 칼슘, 마그네슘. 칼슘, 마그네슘? 예. 근데 다량 미네랄인데 그게 굉장히 부족해서 네. 그 칼슘, 마그네슘은 나를 이렇게 진정시켜주는 역할을 하거든요. 그렇죠. 근데 그게 부족하면 막 굉장히 고도로 산만하고. 맞아요. 그죠. 그래서 잠 그죠. 잘 못 주무시는 분들이 마그네슘 같은 거 먹고 네네. 칼마디. 맞아요. 칼마디가 다 그렇게 보면 약간 그죠. 그죠. 그러니까 그러면 이런 건가요? 그 보통 미네랄 같은 것들은 사실 탄단지랑 다르게 이런 미량 영양소 중에서 미네랄은 우리 몸의 어떤 화학 반응들의 어떤 중간 재료, 촉매 같은 역할도 있고 그러잖아요. 그런 역할을 하는 건데 너무 과하게 돌리거나 빨리 돌아갈 때 얘들이 뭔가 오히려 모자라다. 그렇죠. 그런 일을 한다. 그럼 느린 데서도 그 결핍이 있지 않나요? 근데 당연히 미네랄. 있죠. 다 보통은 이 생애 초기에는 빠른 대사였다가 나이가 먹으면서 네. 결국 이제 느린 대사로 가거든요. 큰 네. 틀로 보면. 네. 생명체는 영양만큼 산다고 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영양을 잘 돼 있는 사람은 그만큼 더 많이 살고 많은 경험을 할 수가 있는 거죠. 네. 네. 그리고 그 경험의 질도 네. 영양에 따라서 달라진다. 그러겠죠. 네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영양이 너무 중요한 거고, 그래서 저는 그거를 내 삶과 결부돼서 이제 뭐 제가 영양을 전공한 거는 그냥 커리어를 위해서 뭐 하려고 했었지만 먹고 살자고 하다 한 보니 일이었지만 네네 이 내가 한 인간으로 살아가는데 그리고 내가 자녀 양육을 하는데 네. 너무나 도움을 많이 받았어요. 진짜요? 자녀분 네. 있으세요? 네. 나이가 어떻게 되세요? 96년생이니까 만으로 어떻게 되나요? 한 27? 20대 후반. 26이네. 아직 생일이 안 되니까. 네. 26살이죠. 근데 걔 양육하는데 내가 이거 모발 검사나 탈호르몬 검사를 몰랐으면 어떻게 보면 이제 맞춤 영양인 거죠. 내 몸을 분석을 하고 그거에 맞춰서 필요한 영양을 제공하는. 그래서 내가 건세바이오텍을 시작하면서 가장 큰 혜택을 본 사람은 저랑 아들이라고 생각을 해요. 아드님 혹시 어떤 건강 문제가 있었어요?